김현수, 저도 그냥 순서 거의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 일단은 저는 김현수의 소설을 잘 몰랐었어요. 왜냐면 전에 이렇게 읽을 때 이 사람 도대체 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타입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이번 기회에 한번 자세히 보자 그냥 그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김현수는 1970년대생이고요. 이 사람의 작품을 보다 보니까 그 약간 특이한 캐릭터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또는 못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굉장히 좀 약간 그 썰렁하게 보는 그런 감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게 불편했었는데 왜 그럴까를 보니 이 사람이 김천에서 태어났는데 학교 다닐 때 글짓기로 한 번도 상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늘 떨어졌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린 시절에는 그 패배자로서 루저로서의 감수성이 어렸을 때 굉장히 컸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인정받거나 그러지 못한 그런 그 성장기를 보냈고 대학도 이제 성대 영문과를 나왔는데 1차는 천문학과를 지원을 했었대요. 근데 천문학과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때까지의 작가가 되기 전까지의 그 역점은 잘 안 됐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시절에 굉장히 상실감이 굉장히 컸던 사람, 자의식은 강하고 잘 되는 건 없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문학 속에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되게 많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자기가 선택한 과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을 안 들어갔대요. 안 들어가고 그 대신 책을 도서관에 늘 가서 책을 되게 많이 읽었는데 이 작품에 보면 이 사람이 좀 현학적인 그런 성향이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그 다독에 연유하고 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걸 보고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가 갔고요. 이 사람은 수상 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받았고 다 아시는 것 같고 그거는.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현재 활동이 그냥 이렇게 소설만 쓰는 게 아니고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더라고요. 시, 소설, 산문 그리고 유튜브에 보니까 그 자기 책을 이렇게 낭독을 하는 그런 그 클럽을 하더라고요. 자기 책을 다 읽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꽤 이렇게 독자가 있고 그리고 또 여행을 또 되게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커다란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자기 주변의 소소한 그런 것들에서 어떤 인생의 어떤 자기 나름의 어떤 그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소설로 녹여내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현수 이 사람 작품 세계를 이제 좀 이해가 된 부분이 공감이 가는 부분을 인터넷에서 가지고 왔는데 작품이 대부분 그 젊은 날의 상실감 그리고 문학이 굉장히 현학적이고 유려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심리가 많이 표현돼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무라카미 하루키 류의 그런 정서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그리고 그리스인 조르가 설구 뭐 이런 것들이 이 사람 작품에서 데자뷰 같은 게 좀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런 그 작품 세계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사람이 쓴 산문집 중에서 제가 이제 이 수면 위로라는 거를 한 두 번 자세히 이렇게 읽으면서 이 사람의 작품 세계하고 세계를 굉장히 잘 나타낸 문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가지고 와봤는데 무엇보다도 매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 속으로 뛰어드는 모험을 마다하지 않겠다. 어쩌면 실패하고 때로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실패한 나나 상처받은 나는
달리 말하면 세계를 껴안는 나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나가 지금부터의 나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 인간의 영적 가능성이 열린다. 모든 예술과 종교가 보여주는 길이 여기에 놓인다. 이 굉장히 자기 작품과 그 지향하는 것을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책의 제목은 이제 우리 이 책에 나중에 인터뷰한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 가지고 왔는데, 수면 플러스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의적인 그런 표현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좀 나름 분석을 해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그 현실 속에서 뭔가 본질적인 것을 길어 올리는 그런 데서 그 이 사람이 어떤 작가 정신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이 책은 단편 소설인데 단편 소설 제가 보기에는 단편 소설답지 않게 그 플롯이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좀 그러니까 약간 그 소설을 전개하는 방식도 약간 의식의 흐름처럼 그 연대기식으로 시간적으로 갖지 않고 막 죽은 사람의 기억,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엄마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막 그 마구 교차하는 것들 그런 장면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분량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정교한 플롯으로 짜여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이 작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개가 있어요. 가장 큰 키워드는 여기 이제 음악 소설집이니까 이 작품에서는 드뷔시의 달빛이 나오고 드뷔시의 달빛은 여러 번 나와요. 여기 3번 나옵니다. 드뷔시의 달빛은 엄마가 피아니스트를 지망했던 사람이어서 엄마가 연주하던 그런 달빛이 있고 실제로 그 작가가 어렸을 때 12살 때 들었던 작품이고 그 다음에 그 기진이 사귀었던 은희, 이 주인공 은희랑 연애를 할 때 그 누천극장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들었던 곡 달빛. 그 다음에 기진이 죽습니다. 죽는 장면은 안 나오는데 기진의 사후 이런 게 나오는데 기진이 이미 없어진 세상에서 은희 혼자서 듣는 달빛. 이렇게 드뷔시의 달빛은 서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피아노 연주곡 드뷔시의 달빛이 일종의 형이상학적인 세계, 어떤 이상향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밑에 나오는 나무, 오므라이스, 유튜브 이런 것들은 누구나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이런 일상 속의 소재들인데 이런 나무나 오므라이스, 유튜브를 통해서 작가는 어려움에 처한 주인공들이 거기에서 나만의 해결 방법을 찾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그 무언가 중요한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을 건져 올린다는 뜻에서 이 사람이 수면 위로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복잡하게 그렸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3사람입니다. 은희가 주인공이고 은희의 애인 기진, 그리고 기진이 살았을 때 이야기와 기진이 죽고 나서 은희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든 나날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제 그 숨을 쉬는 방법을 막 노력을 하면서 찾는데 그 과정에서 유튜브에 호흡하는 법을 동영상으로 올린 유주라고 하는 여자를 동영상 통해서 유튜버를 만나게 돼요. 그 사이버상에서. 그래서 그 유주의 유튜브에 나오는 이야기가 숨을 쉴 수 없을 때, 너무너무 힘들 때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네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나무에 가서, 나무가 온전히 다 보일 수 있는 거리에 가서 나무를 바라봐.
그러면 네가 숨을 쉬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호흡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이런 동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죽은 귀신은 귀신의 엄마 이야기. 피아니스트를 꿈꿨는데 아빠랑 대학 때 만나가지고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서 그 임신을 한 아이가 귀신이고, 그런데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빠는 엄마한테 피아노를 덜렁 사주더니 아빠는 가정에 소홀하고 그냥 그 부인과 아이를 그냥 그 본가에다가 던져버리고 영천에다가 던져버리고 아빠는 거의 그래서 엄마는 아빠를 증오하면서 살았던 것 같고, 그래서 어느 날 엄마는 피아노를 없애기 위해서 피아노 조율사를 집에 오게 하는데, 피아노 조율사가 영천에 있는 오므라이스를 잘하는 중국집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얽혀져 있는 소설인데,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서클로 만들어 본 이유는 이 서클의 안에 있는 것들은 일상적인 것들이, 현실적인 것들, 유튜브, 나무, 중국집, 오므라이스 이런 거는 늘 우리가 접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 속에서 은희는 뭔가 썸띵을 깨닫고 이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드뷔시의 달빛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편 소설답지 않게 굉장히 욕심을 많이 낸 그런 소설 구조를 가졌고, 그러고 보니 이 김여수라는 작가가 굉장히 좀 흥미로워졌습니다. 읽으면서. 좀 약간 반복되는 게 있는데 줄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보셨으니까 안 해도 되나? 은희가 귀신을 만나서 이제 연애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일반적인 연애가 아니고 동거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혈연이 개입되지 않았음에도 굉장히 서로 사랑하고 의미 있는 관계, 이런 식으로 일상적이고 흔한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그런 것들 속에서 자기의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은 다 읽으셨죠? 내용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서는 스토리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를 바라본다는 것이 어떻게 호흡을 하기 힘든 사람에게 호흡을 잘 할 수 있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이 소개가 되는데, 저도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 작가가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 때 고요하게 견디면서 대상을 집중을 하면 거기에서 아주 작은 변화를 찾을 수 있고, 그 변화를 찾는 과정에서 일종의 구원 같은 걸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나도 뭔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이제는 나무를 한번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김현수 작가가 말하는 수면과 그 위로를 이 책에서 그 세 가지의 서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수면 안에만 사는 사람은 수면 밖의 세계가 하늘이라는 것을 모르니 수면 안에 있는 2차원적인 언어로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3차원은 이야기할 수 없다. 그리고 물고기의 예도 나오고, 물고기는 하늘이 있는지 모르니까 수면 위까지 왔다가 다시 헤엄쳐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여기까지 해서 중단하고 정지하는 게 보통 우리들의 일생인 삶인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밖으로 나와봐라, 그러면 너는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밖으로 나와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 여행을 해야 된다라고 김현수는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시간 여행은 뭐냐면 과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놓친 것을 찾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답답했던 일들이 거기에서 그 이해가 되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김현수는 자기가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 자기 방식으로 찾은 구원은 어떤 거냐면 이 책에서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은희가 이제 귀신이 죽고 나서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그냥 그 노트를 침대 사이에 끼워둔 노트를 꺼내가지고 거기다 막 뭐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책을 보면 거기다가 막 주석을 달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자기는 그 사실이 있으면 사실을 진실로 승화시키고 치환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옛날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몰랐던 것을 그런 이렇게 주석을 달고 그거를 진실을 쓰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 이것이 진실을, 글을 쓰는 것이 진실을 위한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너무 길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문장을 세 문단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페이지 54페이지 명신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겠어요? 첫 번째. 54페이지요? 아니 여기 있어요. 50페이지 54. PPT에 있는 거. 안 보이시네요. 네네. 네. 네. 다른 분이 먼저 읽으시고요. 네네. 제가 읽을게요. 읽어주세요. 네. 갑자기 숨이 막히거나 죽을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나무 앞에 서서 그 나무를 박아주세요. 79도 79는 경환 선생님 읽으실 수 있어? 79. 81. 어떤 시간 여행자가 과거로 돌아가기를 결심했다면 거기에 자신이 놓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여기에서 그걸 찾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시간 여행자일지도 모르죠. 81쪽 나오셨어요. 네. 너무 조그맣게 썼나 봐요. 81쪽이요? 네. 한 달 정도가 지난 뒤에야 나는 내가 쓴 것들을 다시 읽을 수 있었다. 쓸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 부끄러웠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자 새로운 의미로 내게 다가왔다. 일어난 일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그 일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나는 노트의 여백에다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적었다. 그러면서 진실을 쓰는 일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됐다. 진실되게 쓴 문장들만 새로운 의미를 얻었기 때문이다.